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곧 종료가 되지만 개혁 입법 처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대법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와 무쟁점 법안 처리 외에 여야는 모든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꽉 막힌 전국, 쟁점은 무엇이고 과연 협치를 통한 생산적 국회 운영의 길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애타게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리의 경일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거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길들여진 집권당 민주당은 자신들이 아직까지 집권당인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핵심하면서 기득권 거대 양당에서 12월 임시회에서는 특별한 법안 합의 없을 것 알면서 면피용 연말국회로 연 것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제기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민생 경제 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데다 시간이 촉박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는 한편 운영위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목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 협치를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모색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임시국회가 약속대로 개헌했습니다마는 빈손국회 계속되다가 열흘 지나서 이제 법사위가 가동이 됐는데요. 법사위 무쟁점 법안 이거는 처리가 될 것도 같은데 다른 이른바 개혁 입법들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현 대변인? 일단은 법사위원장이 무쟁점 법안 한 40여 개만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미 끝나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좀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명확히 어렵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체계 작구 심사만 하는 기능이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강원랜드 그 비리 취업 관련해서 거기서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의혹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옥상옥 또는 이제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좀 갑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회의가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본래의 기능인 그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같이 해서 본회의에서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12월 임시국회 상황. 차명진 전 의원. 법사위원장이 갑질하는 거는 이게 보면은 과거에 현재 여당이 야당할 때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법사위원장이 갑질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가면은 이게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떻게 타협이 될 것인가, 협상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김선동 법사위원장도 과거에 이제 야당 법사위원장 하듯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리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보면 아마 그에 따를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전망을 보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과거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예. 상수였는데 차기집 운영위원장 얘기죠.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상황 그 정도 하여튼 정리하시고. 제 얘기 뭐냐면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 변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당 쪽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신임 원내대표에 따른 여야 간의 관계 새롭게 봐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 좋네요. 김철근 대변인.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법사위가 지금 아까 뭐 김현 대변인도 얘기하고 차명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법사위가 사실은 옥상옥인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작고와 체계만 검토하면 될 일인데 그 법사위 통과를 전제로 이제 본회의에 넘어오는 그것 때문에 네. 법사위가 과도하게 그걸 막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법사위 운영에 관련돼서 소위원회가 아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쟁점 법안 그리고 상임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잡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작고와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로 넘겨주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법안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정쟁에 의해서 뭐 원내대표 합의가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왜냐 상임위에 통과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빨리 본회의로 넘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3일인데요. 그 임시국회가 23일인데 정작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네. 굉장히 큰 문제다.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최경환 의원 등 예. 자당의 그 비리 부패 의원 감싸기로 국민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 보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탈피할 수 있는 뭐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 혹시 방탄국회 의혹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나온 김에 법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법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죠. 이중적인 역할 그냥 한 법사 관련된 부분에 상임위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기구의 법제처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최근 상황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을 법사위에서 제독을 걸고 논의조차 못하게 했던 갑질 형태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차명진 전 의원은 법사위 운영 역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의 결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철근 대변인이요? 대변인도 얘기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돼가지고 결론으로 삼아서 올라온 것이 여야 대표 간의 협상의 산물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원내대표 권한이 그야말로 아무리 그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원내대표는 그 원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국회 소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의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를 하는 거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그 논의 수기 끝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다?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제 교과서 읽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교과서가 틀렸습니까? 예, 대한민국 그 정치 교과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 교과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교과서에 의하면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여당일 때 지금 김현 의원이 하시던 말씀을 내가 기억해 보니까 나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갖고 이거 법사위 규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걸고 또 걸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법사위가 왜 자꾸 뭐 어디에 또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또 이렇게 걸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크게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그 문제를 좀 봐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쟁점 법안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또 정치적 합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그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사위에 있는데 법사위에서 잡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잡고와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에 넘겨줘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가부간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 위원장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그걸 무기로 해서 본회의에 안 넘겨주고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인 합의나 뭐 이런 걸 통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지 않고도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이 돼서 넘어온 법안이거든요. 네.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쟁화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네. 이게 있어요. 이래요. 정치는 필요악이에요. 사람들은 다 싸우게 돼 있고 그 싸운 걸 어떻게 좀 더 품위 있게 또 효율적으로 싸우게 하느냐 이게 정치인데 따라서 국회에서 어떠한 사안이든 그게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피치 못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더 묶어서 전체적으로 안건의 숫자를 처리하는데 실제 그게 야당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헌정사 지금 60년 동안 야당 했던 데서 다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의 무기라는 여당이 것에 된다면 여당도 아니신데 그 얘기하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현실로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국회의 얘기하면 역할이 여야로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야가. 아니, 그 과거에 제가 한 얘기만 하면은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까지. 예컨대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종걸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자연 새누리당에서 앞에서 얘기 길게 하시면 뒤에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얘기가 좀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하시고 그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에서 서로 이 층위가 다른 법안을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틀렸다고 봐요. 예. 국회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말씀만 지적하고 네, 짧게 가겠습니다. 하세요. 뭐냐면 사라져야 될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무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은 야당을 지지 안 합니다. 저는 뭐 아까 뭐 여당도 아니면서 그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희 야당입니다. 야당이지만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그러니까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잡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넘겨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사라져야 될 구태 정치를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야당이 무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사위는 그래도 무쟁점 법안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가동이 됐고요. 물론 계기는 인사청문회가 있긴 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지난 화요일이죠. 국회 운영이 자유한국당의 단독 소집해가지고 갈등이 아주 중폭이 됐어요. 물론 쟁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UAE 방문 둘러싼 여러 주장과 의혹들 둘러싸고 출석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는? 일단은 그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 일정을 잡고 의제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외유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제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막무가내기식의 그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일방적으로요. 그다음에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한편 그 자유당의 일방적 소집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유당이 되셨네요. 네, 저희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법사위원장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임무를 망각하고 소홀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사회권을 가져가서 네. 회의를 해서 마치 무슨 그 선전장으로 도구로 삼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될 네. 사실상 구태의 정치다라고 규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공석이죠 지금. 아니요. 지금 현재는 차기 운영위원장을 뽑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공석인 거죠. 아니 정우택
평의원이 지금 아직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운영위원장이죠. 외유 중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1야당이 운영위 소집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임종석 실장이 그 이례적이잖아요.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데 그 외국 그러니까 UAE를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UAE를 가게 된 동기, 누구랑 갔는지, 목적이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나와서 출석해서 저는 발언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의혹을 깨끗이 그 없애줘야 되는 게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임무죠. 공직자의 임무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걸 그 지금 뭐 공석이고 뭐 야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 3박 4일 저 휴가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출범하면서 국회와 협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협치하겠다면 그 협치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나와서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운영 생각합니다. 방식 어떻습니까? 운영 방식은 서로 간에 합의를 못하고 야당이 주도가 돼서 국회 운영을 열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그 운영위를 열게 되면 더 좋겠지만 예.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이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회 운영위원장에 관련된 부분도 예. 누가 해야 될 건지 지금 얘기할까요? 조금 이따 나눠서 예. 하게요. 차 의원 얘기 듣고요. 제 얘기 우리 김철근 대변인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국회가 국민이 궁금한 거를 따져야지 국회가 안 따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바로 국정농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울로 제가 얘기했듯이 거울로 남만 비추지 말고 자기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당 의원님. 근데 사실은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사로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특사를 다녀온 이해찬 의원도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러면 중국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냐. 러시아 특사도 그렇고 미국 특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히 UAE 특사를 갔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동명부대하고 이크 부대의 그 장병들을 유문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다녀와야지 메시지가 보다 분명하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던 거고 네. 간 김에 UAE 원전 건설과 마찰이 전혀 없다.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뒤에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다녀온 것을 괜하게 의혹을 증폭시키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나온 게 없는데 참석했던 사람 배석자가 누구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근거가 없이 소집하자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김현 대변인께서 뭐 민주당이 여당이어서 마치 뭐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국회의 기본 임무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 특사, 미국 특사 말씀하시는데 중국 특사, 미국 특사에 대한 의혹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UAE 특사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도 이전 정부도 잠깐만요.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해소하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자꾸 안 나오고 휴가 가버리고 이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도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사보임을 해서 주제와 상관없는 걸로 망신 주기, 의혹 부풀리기, 색깔론, 종북론 제기해가지고 논란이 한 차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문제 역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왔는데 언론의 의혹 제기, 부풀리기가 있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야말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란 모르지만 그럴 만한 의혹이 있다더라라는 것 갖고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1야당이 그동안 그 청와대의 그 활동에 대해서 매번 딴지 걸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소집과 그 속에서 논의가 있느냐의 문제고 한쪽에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한 상처는 국민들이 받는 거고 외교를 하고 온 국가가 받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주장이 않을까 보니까 싶습니다. 정면 대립하네요. 김현 대변인은 이것을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 고쳐야 될
바로 잡아야 될 관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 하면 차명진 전 의원 얘기를 듣고 주제를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짧게 얘기했어요. 구데기 무서워 장모는 딴 것입니까? 네. 아이고 그 종북 논란이 무서워서 국회에 못 나와요? 나 같으면 떳떳이 나가가지고 나 종북 아니다. 나 전향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갔다 온 이유는 이거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근거도 없이 물어보냐 따지느냐 얘기하면서 아유 지금 과거에 지금 귀하들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과거에 그 야당일 때 얼마나 근거 없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는 줄 아세요? 그래도 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대변한다 해가지고 다 수용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 새로 정부 출범했는데 네. 예. 얼마나 했나는 뭐 수치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막연한 주장이니까 네, 막연한 참고해서 좀 들으면 되겠고요. 아까 국회 운영위 관련해서 운영위원장 나왔는데요. 지금 정우택 아직 운영위원장이 현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유 중이어서 역할에 관한 분명한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임이 지금 그동안에 맡았다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럴 경우 이제 운영위 위원장 문제도 교체가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느냐 아직 여야 간에 또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나온 상황 같아요. 일단은 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잘 알다시피 어떤 주장이죠? 기존에 맡았기 네, 때문에 맡아야 기존에 된다. 그러니까 뭐 상반기 국회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사실은 그 이제 협치와 그다음에 여야 간의 그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의원의 숫자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냥 도리 없이 이제 물론 정우택 의원이 워낙 강조를 했고 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1, 2당의 지위가 바뀌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자리를 그대로 이제 임기까지는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은 국회 본회의장도요. 그 의석수가 바뀌면 1당, 2당, 3당이 바뀌면 본회의장 자리부터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당이 됐을 경우 상임위원회도 의석수별로 의원들의 자리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뀌는 거죠. 다. 근데 지금 1당이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네. 자유한국당이 맡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너무 센 억지입니다. 그래서 네. 의석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 여야 간의 참고보다는 네. 의석수에 따른 지금 결정이 돼야 된다는 개편이 얘기죠.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제 그 5월 달까지가 내년 5월까지가 상반기 국회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의석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여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야당의 논리라고 네. 하면. 근데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원칙대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의석수 기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혹 얘기 보면은 의석수 기준과 또 여야 관계 두 개를 결합해서 얘기하던데 그래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김현 대변인 얘기하고 있네요.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두 부부가 결혼하는데 원래 쓰던 냉장고가 괜찮으면 그냥 갖고 쓰다가 낡으면 다시 바꾸듯이 네. 지금 여야가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위원장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임위 있잖아요. 배정한 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의석 자리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상임위 이런 거 어떤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이제 여야가 할 거냐 야가 할 거냐 이것부터 다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려면은 그러면 그거 다 한꺼번에 바꾸든지 그게 좀 어려우면은 내년 5월 달까지 기다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는 것을 동의 안 할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장 바꾸는 것조차도 동의를 안 하는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조정하자 그러면 국민의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당이 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지금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안 맡고 있다, 못 맡고 네. 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과 또 나머지 정당이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네. 좀 안 맞는 거죠. 현실적인 네.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다 바꾸는데 합의한다면 바꿀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네요. 합의가 안 되죠, 당연히 글쎄. 지금. 아니 김철구 근데 대변인.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은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세야대가 되면서 이제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 한쪽에 싹 가져가다가 예, 지금 예. 이제 배분하기로 한 거죠. 배분하기로 한 게 지금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운영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그 작년에 4.13 총선 직후에 원구성 협상을 했어요. 그 원구성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당시의 여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원래는 야당이 쭉 맡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야 간에 서로 다 전략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국회의장 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고 당시에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런 구조로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후에 이후에 현재의 국회는 여야가 바뀐 이전이었던 박근혜 정부에 시작했던 거죠. 예. 그 정권 교체 이전 상황이고 지금 정권 교체가 됐고 의석수 변화가 있다면은 사실은 국회의장서부터 해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해야 된다면 전체를 다 같이 해야죠. 해야 되고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설득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무조건 운영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고요. 네. 제가 보기엔 억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세요. 자유한국당에. 주시고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 5월에 후반기 원구성 할 때 정확히 그 의석 배분이라든지 국회의장 부의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놓고 원구성 할 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중간에 그 집권당이 됐다고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같이 하겠다. 그리고 바른정당, 정의당 얘기하는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비교섭단체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끼리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당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초기에 정의당의 모 의원이 그 상임위 배정 문제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조정해 가지고 그분이 가고 싶은 상임위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운영의 묘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초기에 여야 간에 교섭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 의견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그 상임위 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다. 비교섭단체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조율을 해 가는 거죠. 원내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영위원회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그 당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개편이 된 겁니다.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놓고 봐야지 그 이전에 그 4.13 총선 끝나자마자 논의됐으니까 그것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운영위원장 관련해서 입장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요. 그동안에 좀 중재 역할을 많이 했던 국민의당에서는 전반기 끝나는 5월까지 한번 그대로 가보는 거 어떠냐라는 뭐 얘기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면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여당이 제1야당을 설득하면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지난 얘기입니다만은요 예산 통과 과정에서 예산 국회 관련 얘기를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과정 속에서 국회 의원 정당들 간의 협치가 과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범 케이스였던 예산안 통과 과정.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이 소위됐다 한국당 패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그런 식의 패싱이 다시 나오면은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셀프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뢰와 명분을 챙겼다는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 뒷거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명진 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당이 패싱당하는 것을 당했다. 나중에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별로 저는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이 국회라는 데가 원래 타협하는 데 아닙니까? 타협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영민하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절실한 그 이 호남 KTX 노선 연장 그리고 그들에게 절실한 선거구제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놓친 거죠. 오히려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면 국민의당의 손을 바로 잡고는 당신들 예산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이 선거법이라는 거는 어느 한 당이라도 동의 안 하면은 이건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그 민주당이 그 선거법 통과시켜 주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현재 상황을 넘기기 위한 시건에 불과한 거다. 네. 자, 우리하고 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통과되고 나면서 우린 패싱당했다, 야합했다라고 봐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할 말이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자. 우리가 하고 같이 얘기해야지 국민의당한테 돌아올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당한테는 우리 패싱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김성태 의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그 과거 정우택 의원하고 달리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그 투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상당한 변수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당이나 김동철 원내대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뒷이야기는 조금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패싱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집안 싸움에 바람 잘 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그런 입장이나 태도가 어쨌든 좀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선수 높은 의원들이 좀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실리를 택한 면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건 어차피 그 선진화법 이후에는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구잡이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단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대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지역민의 그런 요구가 수용이 돼서 적절하게 이제 대안이 모색된 거고 선거법 문제나 아니면 공수처법 문제는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공수처는 대선 공약이었던 것이고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어차피 개헌 논의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랑 결합해서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야 될 그런 논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방선거와 그 개헌이 맞물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의총을 열어도 답을 못 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론으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된 것, 국민과의 약속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대 의견이나 그 이견을 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정치권이 한 약속, 여야를 떠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에서는 셀프 패싱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는 또 외면하고 있는 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이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한국당의 패싱 문제는 뭐 보니까 되게 다 그렇게 지적하는 그 방향 같은데 그런데 당시 의사 일정에 한국당도 좀 합의했다고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패싱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다당제 구조의 국회 운영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당 구조일 때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사실 국회가 공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기국회 때 2번을 국회를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갔는데도 국회는 공전되지 않고 계속 상임이나 그 국회 활동이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 일주일 만에 다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과반 정당이 없는 건 세 정당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정당이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관철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새로운 대안을 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한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패싱 논란은 뭐 차명진 전 의원께서 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만은 뭐 뒷거래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뒷거래가 있을 수 없죠. 뭐 선거제도 왜 개편 논란 뭐 등등 왜 있을 수 뒷거래라고 없냐면요. 얘기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얘기를 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구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예.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개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뒷거래 했다는데 뒷거래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뒷거래 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예. 자체가 맞지 않다. 오히려 뒷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선거구제나 개헌의 미온적인 자유한국당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뒷거래 성립이 되면 되지. 예. 그걸 하려고 하는 민주당하고 했다고 해서 그걸 뒷거래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다당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 예산 전국에서 그 원내 전략의 실패를 국민의당한테 사실 핑계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국민의당한테 저도 한마디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예산 처리 국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상당히 이제 이 패싱당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당이 중도를 지향하는 제3당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민의당이 그때그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취하는 그래서 그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이 뭔지 이런 것이 의심받는 상황이 저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저는 국민의당을 상당히 그 우리나라 같이 적대적 공생 사회에서 이 국민의당 같은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국민의당한테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래도 중도란 이런 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야지. 저기는 필요할 때 네. 여기 붙었다. 또 필요할 때 저기 붙었다 하는 데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 승자 독식형 정치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데서는 나중에 존재가 없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번 충고는 드립니다. 김현 대변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반론을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중도개혁주의 정당을 표방한 그 외국의 예를 들면 그 영국의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이 새로운 그러니까 신노동당 노선 제3의 길로 그 천명하고 나섰을 때 전통 노동당 당원이었던 블레어 아버지가 보수당 이중대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듯이 중도개혁주의 정당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새로운 대안을 내고 양당에 대안을 내면서 설득을 해서 사실 예산안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증가할 부분 또 증가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그 합의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점은 항상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양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개헌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헌 투기 원래 일정 기간으로 보자면은 개헌 투기든 간에 아니면은 정개 투기도 올 연말까지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여야 간에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합의가 안 되는 분위기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러려면 차라리 국회 중심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 청와대 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돌파를 해야 될까요, 김현 대변인?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어쨌든 합의된 내용을 국회 발의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정에 전혀 진전이 없는 거죠. 원래 일정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는 네. 가한 정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되는 얘기했었죠. 건데 그 전혀 안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이제 미루려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이제 뭐 거의 그렇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미루는 배경 중에는 그게 지방선거에 맞물리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 불리하다라고,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처리할 때도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연금 문제도 지방선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원래 4월로 지급했던 것을 9월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 그러니까 이 예산안 문제나 아니면은 개헌 문제를 계속 그 유불리함을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당시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후보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전문도 고쳐야 되고 또 시대 정신을 또 반영해야 되고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되고 복지 문제 등 경제 포함해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의석 분포대로 그러니까 야당이 116석,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16석이라는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건 국회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저희 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정치를 보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3차례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분야별 토론이 있었고요. 예. 21일 날도 개헌 의총을 통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입장을 의총 때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동안은 조금 이제 분야별 의총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네. 대해서 좀 나왔고 21일 날 전체 의총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에 대한 논의가 네. 좀 정리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현 대변인은 혹시 그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한국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의제에서 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네요.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래요. 지방선거 현재 추세대로 하면 여당이 압승해요. 여당이 압승하는데 무슨 그 개헌안을 붙이면은 더 압승할까봐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개헌안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여당이 붙여서 했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에 여당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이렇게 연계해서 정략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니고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하고 개헌안에 대한 판단하고 사람들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 혼돈으로 빚어지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따로 해가지고 투표 한 번 더 하게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는 덜 들 거다라는 점 하나 하고 차명진 전 의원도 그런 입장에 이번 선거 때 지방선거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자는 입장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개헌안은 별도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 개헌안이 지금 그 얼마나 동력이 살 수 중요합니까? 있을까요? 그때 가서? 아니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 의사를 묻는데 예. 그걸 동력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세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국민들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선거랑 붙이지 말고 별개로 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국회에서 안 들어준다고 대통령이 그럼 독자안을 낸다? 저는 이게 유신헌법 할 때처럼 생각납니다. 이게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는 때는 그 커다란 격분, 쿠데타 이런 상황 아니고는 모든 경우 네. 여야가 합의 봐가지고 개헌안을 비록 그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에도 네. 여야가 합의 봐서 개헌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정부가 이거 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이 발상이 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개헌특위를 그래서 연장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연장하자는 것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연장하면. 그러니까 네. 그 제가 그 합의된 한 말씀 일정에 따라서 좀 하는 것도 국회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선진화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 답답하시겠어요? 우선 대선 공약 아닌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그럼 다른 후보들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네.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후보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헌을 왜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판이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거든요.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거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국민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른바 87년 체제잖아요. 87년 체제가 30년이 됐고, 그 30년 되는 동안에 그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많은 상황 변화,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과 그 지방 분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미루려고 하는 건지, 솔직하게 딱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몰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20대 국회가 반드시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게 사실 개헌입니다. 개헌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그 이른바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그 권력 구조에 적합한 민심 그들의 선거 구제가 같이 반영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반기 국회 때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개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섭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되면서 조금 동력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원래는 예산안 국회가 끝나면은 국회에서 개헌이라든가 선거구제 관련 논의가 많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전국의 주목은 야당 내의 재편 논란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62명 당협위원장을 탈락 대상으로 발표를 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란, 간단치 않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의 최명진 전 의원, 우선 자유한국당 정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과제겠죠. 저는 그럼 나간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탈락 대상으로 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탈락된 분들이 제가 그 일일이 좀 여러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강하게 하나의 힘으로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일단은 현재 홍준표 별거 아닌 것 지도부의 입장이 같은 관철될 거다. 그지? 별거 아닌 것 같은 당무감사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는. 걱정 안 했어요? 예. 본인은 걱정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당무감사가 센지 몰랐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당무감사가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그 정당 역사에서 당무감사 하나로 소속 당협위원장을 3분의 1, 원에는 절반을 잘라낸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북한이 그냥 설마 했는데 핵폭탄 만들듯이 이게 설마가 지금 사람을 잡았어요. 당협위원장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충원을 과연 홍준표 대표가 혹시 그게 바른정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 이번 62명 당협위원장 탈락시킨 게? 그렇죠. 네, 바른정당에게 상당히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김철근 대변인, 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문제로 보나 하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당내의 통합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당의 당헌 당규가 당원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실 이후 문제는 순조롭게 이제 풀려갈 수가 있겠죠. 전당원한테 의사를 물었는데 의사가 확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 대표든 그러니까 지도부든
국회의원이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로 인해서 당내 모든 부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판단을 달리하는 게 예. 있잖아요. 그 전당원 투표했는데 그 투표 결과가 예. 막 한 55대 45 네. 이 안짝으로 나와요.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다가 조금 이 동력이 좀 자신 없고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밀은 것 같아. 아니요. 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55대 45 안짝으로 네. 나와봐요. 후유증이 커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지금 격주로 계속 그 당원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예. 그럼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포지션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야 네, 뭐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 그 전당대회가 될 때는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하고 평상시에는 의원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김현대. 뭐 그 당원 당규상 그 이제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데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해야 하냐라고 물으면은 해야 한다라는 답이 높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러면 그건 사실은 해야지가 일단은 높게 나온다라고 지금 뭐 여론조사 55대 45를 갖고 이제 뭐 국민의당 안에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에게 문호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그 당협위원장을 이제 물갈이를 한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어쨌든 지금 사당 체제로는 도저히 돌파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뭐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에 합당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거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거치,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선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뭐 보도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죠. 제가 당 대표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으면 국민의당 그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가 진두주의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차명진 전 의원님이 예상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그닥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예. 정리가 되고 다만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나 이제 그 평화개혁연대인가요? 그 예. 기어이 맞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진행자가 약간 거들어서 한마디 얘기하자면은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해진 배경은 당의 대표 권한 또 국회의원들 구성, 지지자 당원 이게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칭 구조를 그대로 이루고 있다면은 대표만의 결정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결정, 당원들의 결정이 일치할 것인지 이게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당장은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 과제하고 개혁 입법 과제들 또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계획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현 대변인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제 2017년이 한 열흘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 다사다난했다는 그 말처럼 정말 굉장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목도를 받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초유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정말 각곳에서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권도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 짓고 2018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정치는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하게 권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오로지 선이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이제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사람한테 독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센 말로 마무리하셨네요. 네, 김철근 대변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역동적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민생과 안보, 미래를 위해서 국회 내에서 대안을 내세우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면서 새로운 국회 운영의 틀을 보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산적한 개혁 과제들 서둘러 가려면 역시나 오히려 지름길은 협치뿐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본연의 협치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바람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